안녕하세요. 미래의 금융 리더 여러분. 금융공기업 합격의 길잡이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여러분의 논술 실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오늘의 심층 분석 바로 시작해보죠. 자,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실제 시험에서 여러분의 합격을 좌우할 만한 아주 종합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죠. 그럼 이 문제에 대한 모범 답안을 어떻게 써내려가야 할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문제든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바로 현황 파악이죠. 지금 한국은행이 어떤 경제 상황을 보고 있는지 그 큰 그림부터 그려보자고요. 이걸 보세요. 성장률 전망치가 완전히 두 동강이 나 있죠? IMF나 OECD 같은 국제기구는 우리 경제가 2% 넘게 성장할 거라고 꽤 긍정적으로 보는데 정작 우리 경제를 가장 잘하는 한국은행이나 KDI는 0.8%라는 아주 낮은 수치를 제시했어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시각이 다른 걸까요? 이게 바로 딜레마의 시작입니다. 핵심은 바로 디커플링, 우리말로 하면 탈동조화 현상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경제 안에서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이 따로 놀고 있다는 거죠. 수출은 AI 반도체 덕분에 아주 잘 나가는데 정작 우리 안에서는 부동산 PF 문제나 고금리 때문에 건설이나 소비가 완전히 얼어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좋아 보이는데 안에서는 골병이 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데이터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물가예요. 성장률 전망은 의견이 맞갈렸는데 물가는 보시다시피 1.7%, 한국은행의 목표치인 2%보다 한참 아래에서 안정되고 있죠. 이건 아주 명확한 신호입니다. 바로 이 안정된 물가 덕분에 중앙은행에게 정책적 여지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가 잡는 걱정은 이제 한시름 났으니 침체된 경기를 살리는 데 좀 더 신경 쓸 수 있는 공간, 즉 여유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정책의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된 거죠. 고용시장도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것도 참 아이러니합니다. 전체 실업률은 2.1%로 굉장히 낮아서 겉보기엔 완전 고용에 가까워요. 그런데 속을 보면 청년층 일자리는 줄고 있고 경제의 허리인 제조업이나 건설업 일자리도 감소세란 말이죠. 양적으로는 괜찮은데 질적으로는 나빠지고 있다는 신호, 이것도 중앙은행의 고민을 깊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문제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복잡한 데이터들을 앞에 두고 중앙은행은 왜 깊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지 한번 살펴보죠. 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흐름을 보세요. 불과 2023년 초만 해도 물가 잡겠다고 금리를 3.5%까지 바짝 올렸었죠. 그랬던 한국은행이 2024년 말부터 방향을 180도 틀어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왜? 앞에서 봤듯이 물가는 안정됐고 경기는 너무 안 좋으니깐도. 정책의 최우선 목표가 물가 안정에서 경기 부양으로 넘어간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은행 내부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금리를 내려서 당장 죽어가는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비둘기파와 아니다, 섣불리 금리 내렸다가 금융 시스템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는 매파의 대립이죠. 둘 다 일리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딜레마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매파가 그토록 신중론을 펼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1913조 원.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가계부채죠. 지금도 이렇게 빚이 많은데 금리까지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뇌관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한국은행 총재가 직접 한 발언입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커져서 부동산 시장을 다시 들썩이게 만들까가 걱정된다는 거죠. 중앙은행의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내부를 봐도 의견이 갈립니다. 4명은 추가 인하를 지지하지만 2명은 동결을 주장하고 있죠. 이처럼 금리 인하가 대세이긴 하지만 결코 만장일치로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리스크에 대한 고민이 깊다는 증거겠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 문제의 배경이 되는 모든 상황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 지식을 가지고 맨 처음에 봤던 그 질문에 어떻게 논리적으로 완벽한 답안을 작성할 수 있을지 그 설계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1번 문제의 정책 전환의 배경을 설명하라는 질문이었죠. 답은 이 3가지 키워드로 정리하면 됩니다. 첫째, 안정된 물가 덕분에 정책적 여지가 생겼다. 둘째,
심각한 성장 둔화 때문에 경기 부양이 시급해졌다. 셋째, 마침 미국도 금리를 내려서 우리가 금리를 내려도 자본 유출 걱정이 줄었다. 이 세 가지를 논리적으로 연결하면 끝입니다. 2번 문제, 금융 안정 리스크는요? 여기서 핵심은 구체적 데이터를 쓰는 겁니다. 그냥 가계부채가 위험하다가 아니라 1913.8조라는 사상 최대치라고 숫자를 딱 박아줘야죠.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서울 아파트 값이 다시 오르고 있다는 현상과 연결하고 이게 결국 부채 증가와 자산 가격 상승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논리를 전개해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대망의 3번 문제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실력이 판가름 나는 거죠.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 단순히 금리를 천천히 내리겠습니다. 라고만 하면 50점짜리 답안입니다. 정답은 바로 정책 조합, 즉 폴리시 믹스를 제시하는 거예요. 통화 정책, 거시 건전성 정책, 그리고 정보와의 공조, 이 세 가지를 함께 써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통화 정책, 즉 금리는 신중하게 움직이되 시장과 계속 소통해서 섣부른 기대를 차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채 문제는 스트레스 DSR이나 LTV 같은 거식 언절성 정책이라는 미세한 수술 도구로 정밀하게 타격해야죠. 이걸 바로 역할 분담이라고 합니다. 중앙은행은 큰 칼을 쓰고 다른 정책들은 작은 칼로 각자 역할을 하는 것. 이 개념을 보여주는 게 핵심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한 완벽한 답안의 틀을 갖게 되셨습니다. 결국 중앙은행의 역할이란 이처럼 당장 급한 불을 꺼야 하는 현실과 미래에 터질지 모를 폭탄을 관리해야 하는 책임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던져보죠. 여러분이 금통위원이라면 이 세 가지 지표 중 무엇을 가장 무겁게 보고 다음 금리를 결정하시겠습니까?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이게 진짜 살아있는 공부가 될 겁니다.